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작은 더위라고 하는 소섭니다만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가장 걱정이 클 분들,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11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83일째입니다.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벌여온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나 이후 진상규명에 나선 국회 국정조사 특위나 무능과 무책임의 수준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을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건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수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KBS 새 사장 선출 문제를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사고 유가족 인터뷰 기사가 외신에 실렸군요. 네, 독일 방송 도이체벨레는 세월호 참사로 동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권오현 총무와의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예. 이 기사에 따르면 사고 후 희생자 유가족 중 일부는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견디기 힘들어 결국 일을 그만뒀고요.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2달분의 보조금과 1년 동안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대해서 권오현 씨는 일부 가족들이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예. 법정이 피고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 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 시스템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사실을 전한 외신 보도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4일 한국갤럽이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인 40%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예. 지지하지 않은 이유가
인사 실패라고 응답한 사람이 34%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외교 행사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노렸습니다. 예. 일본 자민당 원로가 아베 신조 내각의 행보를 비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자민당 원로인 노나카 히로무 전 관방장관이 일본 정치인들은 식민지화가 한반도를 핥힌 자국과 전쟁이 중국에 남긴 상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는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다시 전쟁의 길을 걷는 것은 폭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까? 9일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서민 후보로 알려진 투쟁민주당 연합 조코이 후보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프라보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끝냈습니다. 예. 새 정치를 앞세운 조코이 후보와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 프라보어 후보 간의 대결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선거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예. 이 두 후보들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조코이 후보는 개혁적 이미지로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도 불리면서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선거운동을 했고요. 예. 이에 맞서는 프라보어 후보는 독재자 수하르토 정권 말기 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는데요. 수하르토 집권기에 동티모르에서 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수하르토 실각 후 자카르타 학생 시위 무력 진압과 민주운동과 납치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의 사위가 대선에 나섰군요. 네. 예. 미국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인터넷 통신 계정, 이게 대부분 일반인의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내부 자료를 4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NSA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한 이메일과 대화 기록 등 통신 내역 16만 건 중 일반인의 계정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감시 표적 추적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진 겁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에도 스노든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NSA가 전 세계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뒀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기구 기업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의 미국행은 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힐러리는 스노든이 여생을 러시아에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미국으로 돌아와서 폭로의 범법 여부에 대한 논쟁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망명 중인 스노든은 미국의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힐러리는 스노든을 미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스노든이 법률적 변호와 또 공적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힐러리가 변호인을 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업에게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5일 고용은 사회제도와 금융계 그리고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교황은 모든 행동의 중심에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둬야 한다고 하면서 실업 문제를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앞서 교황은 젊은이들과 청년 실업 문제를 논의하면서 직업이 없어 존엄성을 잃은 시대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1분기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46%에 달하는 등 심각한 실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 청년 실업률 46%,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분리주의 반군에게 장악됐던 지역들 속속 탈환하고 있군요. 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정부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4개의 도시를 반군들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대변인은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군이 항복할 때까지 진압작전을 계속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네, 7월 7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청문회 전국이 시작됐는데, 예. 일단은 사대강 문제가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지리산 문정댐을 비롯해 사업비 3조 5천억 규모의 11개 댐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댐 건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에 기습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4대강 후속 조치라는 논란이 일어났고요. 예.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지금 수자원공사가 4대강 빚 7조 4천억을 갚지 못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마당이었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3조 원이 넘는 새로운 댐 건설 사업을 벌이는 그런 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이 댐의 용도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댐 건설 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시민단체들은 이 댐 건설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탕감 목적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조 5천억이 투입되는 14개 댐 건설은 사실상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면서 예산이 없어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유독 댐 건설 사업에만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댐을 건설하면서 용도를 확정하지 않았다. 예. 어떤 목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예. 비탄감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겠죠. 예,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자, 지금 이명박 벌레로 불리는 벌레가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라는 벌레인데 말이죠. 호수나 저수지 이렇게 흐르지 않는 그 물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래종인 큰빛 이끼벌레. 예. 이게 말이죠. 흐르는 물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에서 잇따라 발견돼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한겨레 14면에 나와 있는데요. 큰빛 이끼벌레 수십 개체가요. 지금 낙동강 강정, 고령보, 하류는 물론이고 상류와 죽곡, 취수구 인근 물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근처에 잉어와 붕어, 동자개 같은 물고기가 죽어 썩어가는 것도 확인됐다. 이렇게 현지 환경단체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상류는 하류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고요. 잉어, 붕어, 이 탁한 물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물고기도 탁도가 넘쳐나서 결국에는 질식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폐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끼벌레, 이 큰빛 이끼벌레는요, 수질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이 생물이 부패하며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결국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아유, 생긴 것도 흉측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태계가 교란된 것은 물론이고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한편 뉴스K가 며칠 전에 환경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환경부 생태보존과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네요. 관계 전문가 회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PD가 또 물어봤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또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PD가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혹시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저희가 일단은 관계 전문가 여러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하고는 그 전문가가 어떤 분이 참여할지 지켜봐야 한다니. 이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낮술을 먹었거나, 두 번째로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면은 이 질책을 받을까봐 거짓말을 한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는 관계 전문가 누가 참여할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한 입에서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이명박 씨를 전문가로 참여시키면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야말로 완전 생태 환경을 만들겠다 4대 강의. 예. 큰 빚이 이제 빚이 달 때 빚인 줄 알았는데 네. 빚이군요. 머리 빚는 빚. 예. 큰 빚 이끼벌레. 예. 아유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네요.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BBK 의혹 때 많이 들어보신 회사 이름입니다. 이 주식회사 다스가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의 내곡동 사저 매입 자금의 배후로 지목돼서 특검 수사를 받았던 그런 다스의 최대 주주이면서 회장인 MB의 큰형 이상은 씨를 검찰이 수사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예. 다스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부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서 1억 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제작한 시트 부품이었는데 아니 그걸 그대로 그 현대 기아 자동차에 납품했으면서 시트 부품 원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다스가 이것을 가공해서 현대 기아차에 보냈다. 이렇게 이제 속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수출 제조업체를 지원하려고 국내 업체가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거뒀다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은 관세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는 이런 법을 악용해가지고 결국 다스가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스, 1987년 경북 경주에 설립됐죠.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MB가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당시 다스가 이상은 씨 처남의 소유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자기 형하고 자기 처남하고 동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무관하대요. 이게 도대체 누가 믿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이런 와중에 MB의 최측근이 다스 사장으로 와 있고요. MB의 외아들이 지금 다스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MB하고 무관하대요. 이래도. 참 사람들을 무시해도 유만부수지. 어떻게 무관합니까 이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루도 순탄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또 KBS 기관보고부터 청와대 기관보고까지 이 국조를 할지 말지 심각하게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러느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위에서 일부 실언을 한 것을 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김광진 의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광진 국조특위 위원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새누리당 이거 국조특위 안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대단치도 않은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느냐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혼자 막무가내입니다. 왜 이럴까?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오는 7월 10일 청와대 기관보고 이때 결국 일정을 새누리당이 보이콧해서 특위가 파행되면은 결국 청와대 기관보고를 늦추거나 흐지부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에는 김기춘 보호하려고 새누리당이 저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위원장은 이미 유족 변호인의 방청을 금지했고 모니터링단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버렸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을 보호하려는 방탄용 목리가 아니냐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어냈습니다. VIP 체면을 위해서 국정조사 골든타임을 허비하는가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겨레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지역 사무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 거래 내역이 불분명해서 이거 공짜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차료 거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소유주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시의원이 돼서 이 정성근 후보자와의 관계가 주목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성근 후보자는 경기도 파주시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입니다. 2012년 총선 때 출마하기도 했었죠.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은요, 지역의 그 시의원 혹은 군구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지역 시장 공천에도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 이들의 기득권 아니냐, 기초공천권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뒤집었지만. 이런 그 가불관계, 이런 가불관계를 이용해서 정성근 후보자가 새누리당 시의원, 파주시의원 건물을 공짜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예. 그 건물 주인이 과거에는 시의원이 아니었는데 이번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파주시 의원이 됐단 말이죠. 결국 야, 내 사무실 공짜로 쓰게 해줘라. 그럼 너 나중에 시의원 시켜주는데 내가 힘써줄게.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기홍 의원은 현재 월세 8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성근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그 지급 방법이 아니죠. 임대인이 이번 기초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된 만큼 정성근 후보자와 이 건물주, 즉 시의원이 된 사람 사이에 특혜가 오간 것은 아닌지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매달 정기적으로 80만 원을 이 정성근 후보자가 자기 계좌에서 인출했는지를 체크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성의를 보여야 할 텐데 말이죠. 음주운전 전력에다가 뭐 교통위반도 아주 수시로 했더만요 보니까. 네. 자, 정성근 후보자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시간 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의혹이 지난번에 제기됐죠. 자, 그런데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3년 9개월 동안에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박사 과정을 밟은 사실도 드러나서 편법 특혜 복무 논란을 산 바 있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를 얻어서 다녔기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복무 시절에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서 시간 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를 보면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이 중 출강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 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특별 강연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특강과 심사위원 등 외부 활동 수입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옛 청주사범대인 서원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이 또 드러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교원대에 신고를 하고 했을까? 교원대 규정에 따르면은 타대학 출강은 학장을 거쳐서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교원대 측은 김명수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다른 대학에 출강한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과거 교육부와 학교 자체감사에서 불성실 강의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김명수 후보자인데 말이죠.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각종 대회 심사위원, 특강, 기고를 통해서 1억 3,408만 원을 이렇게 챙겼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경향신문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 관련한 사실을 전하면서 또 드러난 양심불량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무선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김명수 부적합하다. 71.4%였습니다. 예. 71.4% 압도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65.6%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잘못 수행하고 있다. 50.1%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에 2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오늘 오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싱크탱크도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했다는 건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 하락해온 박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수치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잘 못할 것 같다가 47%였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지. 이건 23%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권에서 말하는 심각한 내용상의 지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잘할 것 같다가 잘못할 것 같다의 절반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잘할 것이다 23%, 앞으로도 잘못할 것이다 47%. 이 결과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이전처럼 시간이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40뿐 아니라 보수층도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사를 꼽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청와대 내부의 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선 구호가 이거였죠. 박근혜가 바꾸네 이렇게 말이죠. 박근혜가 안 바꾸네 이런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사람 기동민 전 부시장을 동작을에 공천하기로 하니까 박원순 사람에 맞서서 박근혜 사람을 내세우기보다는 나경원의 서력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경원 후보를 직접 출마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권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박원순 사람에 맞서서 박근혜 사람을 내세우는 방안을 처음에는 새누리당이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졌을 때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영입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나경원을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들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그걸 알아서인지 나경원 전 의원은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사실 보수층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재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토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 본인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찾다 나경원인가. 이런 제목이네요. 예. 재밌는 조선일보 기사 6면에 실렸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요. 내가 김한길에게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730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변 인사들에게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됐다. 지방선거 때부터 디테일에서 김한길 대표 측에게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말했다는 겁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 이수봉 전 보좌관 등 측근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밀려난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정작 공천 과정에서 손해를 본 건 자신인데도 오히려 전략 공천 책임론이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안철수 대표 측에서 실속은 김한길 대표가 챙기고 안철수 자신은 욕만 먹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던 참이었다는 것이요. 지난 6사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안산시장, 광진구청장 공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당내 공격은 안철수 대표 쪽에 맞춰졌었습니다. 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윤장현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김한길 대표 측의 입김이 작용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간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최근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김한길 대표와 선긋기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의 합당 이전에도 안철수 대표와 가까웠던 한 인사도 안철수 대표는 사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환상에 넘어가서 창당을 결정했는데 최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도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안철수가 내가 김한길에게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 조선일보 보도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뢰도를 반은 깎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은 다시 갈라섭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요. 청와대가 시진핑에게 당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라는 표현이 그렇지 사실 박근혜가 시진핑에게 당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후 폭풍을 이제 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출국 직전에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발표를 사실상 중국이 먼저 터뜨렸단 말이죠. 예. 우리 정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말 오가긴 했다라고 이렇게 이실직고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 중국하고 붙어서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한국에게 당하는 꼴이 됩니다. 예, 요약하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좀 세게 말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좀 보조를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한국이 그러지 않았다. 이런 불만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출국하기 얼마 안 납두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결국에는 청와대가 시진핑에게 당했다라는 거죠. 김순덕 칼럼의 요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로 까면 되겠네요. 글쎄요 말이에요. 그 까는 걸 좋아하는 새누리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시진핑 주석이 깠는데 까지요 못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부 살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 의원 미스터리인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보면은 김영식 시의원 재산이 6억 8,61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업무 추진비를 포함해서 현직 시의원이 받는 그런 연봉은 6,25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강서구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길이 유망한 정치인이 5억여 원 때문에 살인을 청부했다? 이건 납득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이 있고요. 또 검찰이 청부살인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간접 증거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김영식 시의원이 대포폰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살인을 감행한 팽모 씨가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대포폰 김영식 시의원은 버렸고요. 팽모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서 복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증거 우선주의를 적용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이 보도됨과 동시에 거의 김영식 시의원 스스로 탈당을 해가지고 결국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증폭됐는데 김영식 시의원은 자기도 모르게 탈당됐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출당을 당한 거네요. 근데 탈당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자기 손으로 탈당계를 써가지고. 근데 본인이 탈당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당에서는 이 김영식 시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를 당에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타발적 탈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김영식 시의원에게 청부살인 당한 것으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재력가 송모 씨. 이 송모 씨가 말이죠. 여야 정치인에게 돈 뿌리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관계 금품 로비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검찰은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뇌물 공여자 아니겠습니까? 송모 씨가 지금 살해된 상황입니다. 장부는 있는데 장부에 기재된 금품, 향응 제공 내역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뇌물 공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만 갖고 수사하기도 그렇고 이걸 갖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지금 검찰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향신문 10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긴 하지요. 철도 마피아, 이른바 철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그리고 구속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이 두 사람은 영남대 선후배입니다. 게다가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호남 고속철도 궤도공사 발주의 실무를 주도했던 철도시설공단 전 궤도처장 역시 영남대 출신입니다. 자, 이 밖에 건설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김광재 전 이사장이 공단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구고등학교 출신, 영남대 출신으로 뭉친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수상한 영남대 라인 오늘 서울신문이 1면에서 다뤘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남긴 유서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로의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끌려서 잘못된 길로 갔다. 정계 진출 유혹에 끌린 그 길의 끝에는 업체의 로비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당사자가 정치권의 개입 또 청탁 압력 의혹을 제기하고 숨지면서 이 철피아 수사가 정치권 게이트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직 공단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국회의원이 꿈이었던 김광재 전 이사장이 유서에 쓴 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이 아니라 공천을 믿기로 한 여권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을 물리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철피아 그 주변 근저에는 바로 정치권 인사들이 있다는 건데 누가 김광재 이사장에게 로비의 그런 길을 인도했느냐 주목되고요. 한편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인 권영모 부대변인이 소개한 여권 인사들이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도 지금 검찰은 캐고 있는데요. 권영모 전 부대변인은 현재 대학 선배인 김광재 전 이사장의 자살로 충격을 받아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진술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60에서 70명 가까운 부대변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한 이런 사람이 바로 권영모 부대변인이거든요. 따라서 이 권영모가 끝이 아닐 것이다. 그 배후 또 캐고 올라가면은 더 높은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파헤칠 수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예. 딱 하나만.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 보고서를 국민일보가 입수해서 1면에 실었는데요.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진 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롯데 측은 이 석촌호수가 점점 마르는 것은 공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 롯데는 하루 450톤씩 한강물을 끌어다 가져와서 석촌호수에 공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국정조사 특위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데, 그러자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자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조원진 간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어땠을까?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 알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이제 든 그 당시에 어감이나 어떤 그 느낌은 이제 뭐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뜻은 맞는데. 예. 이 영상에서 당시 세월호 안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월호 안내 방송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 즉 유가족과 시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300명의 사망자를 만든 단 한마디였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가 희생돼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행태 때문에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모 촛불을 마치고 청와대를 향하던 시민 115명을 연행한 것은 침몰하는 대한민국 코에 가만히 있으라는 무능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억압입니다. 가수 김장훈 씨. 조원진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유가족입니다. 80일을 거기서 매일 군청 브리핑, 해경 브리핑, 바지선을 탄 분이 그분들이고, 만약에 조원진 의원이 와서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의원으로서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경 브리핑 보고 군청 브리핑 보고 바지선 그냥 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잠수사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그들의 얼굴 보고 2번씩만 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일개 가수인데도 가서 바지선 타고 해경 브리핑, 군청 브리핑 다 보고 김진환 대령 만나서, 해군 대령 만나서 물어보고, 잠수사 만나서 뭐가 어렵냐 물어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해수부 장관님 면담 요청해서 물어보고, 거기 직원들 물어보고, 공무원들 물어보고, 경찰들 만나서 물어보고,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가족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국민들은 그냥 슬프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유가족들입니다. 80일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한 번 와서 그냥 쑥 둘러본 일개 국회의원이 유가족들은 나가라, 유가족들이 뭘 한다고 여기 앉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가장 많이 알아서 문제였을까? 세월호 유가족 측의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이 국정조사장 출입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기관보고 사흘째 지난 2일이었습니다.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 때부터 모니터링단에 소속된 법률 전문가 등의 출입을 통제해 왔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공히 약속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 누구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까지 처리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이 약속 역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정치권의 답답한 상황을 보다 못한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결국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건 위원장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국회 국정조사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좀 그냥 이렇게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좀 국회에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장맛비에다 그 진도 해역은 이제 태풍까지 북상 중이어서 아무래도 그 수색은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고요. 이 시신 유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범정부 대책위에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특별히 조치해달라 이런 주문하셨습니까? 예. 그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쪽 실종자 가족분들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이번에 태풍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시신이 유실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도 유실이 좀 안 되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아마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색 작업 중단됐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진도에 머무르고 계신 거죠? 예. 이 세월호 가족버스가 지난주부터 전국을 돌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순회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거치셨는지 또 가족들은 몇 분이나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거의 150분이 이제 15명씩 해가지고 서울, 그 다음에 동서로 해가지고 지금 울산서부터 해가지고 부산, 여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도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걷어서 이렇게 좀 돌고 있습니다. 예. 그 버스 대절하고 하는 비용들도 다 가족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내서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 세월호 사고 가족들이 전국 순회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하고 특별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 예. 그다음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 그다음에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러면 서명 작업 때문에 지금 돌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서명은 몇 분으로부터 좀까지 받으셨는지 혹시 집계를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좀 300만이 넘어서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정확하게는 거의 얘기 말씀드리면 10에서 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아마 저희도 될 줄 몰랐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서 저도 좀 놀래고 있고요. 아마 좀 어쨌거나 잘 좀 돼서 정부도 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직접 그 유가족들께서 시민들 만나실 텐데 어떤 얘기들 해주시던가요? 시민들이 좋은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좀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좋은 얘기라면 어떤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이렇게 서명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말하기는 좀 되게 곤란하네요. 좀. 예. 정치권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오는 16일 특별법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가보면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각 정당에서 그 특별법 법안, 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혹시 아니라는 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거는 조금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말하기가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이제 특별법 만들려면 법안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아직 가족들한테까지 전달된 상황은 아닌 모양이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 이제 공청회 좀 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야 그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그걸 이제 집합해서 아마 좀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족들도 어저께 다들 공청 좀 해가지고 의논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된 거로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가 됐다면은 그 정치권이 그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뭐 대강 이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입장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한 거랑 여당이 한 거랑 저희도 거랑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발의가 돼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 제시해 준 거고요. 정확하게는 뭐 100% 될는지 안 될는지 저도 좀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네요.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여야 다 이제 그쪽에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 대한변협에서 좀 도와주고 계시죠? 현재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권에다가 가족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주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좀 철저한 좀 진상 규명을 좀 제대로 된 그런 것 좀 해달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뭐,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그 법률, 특별법 같은 경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런 거는 좀 저희도 마찬가지 좀 공감합니다. 그 여야 정치권에다가 가족들 입장을 전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이 가족들 입장 충분히 좀 경청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법안에 반영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안건을 낸 게 좀 거의 좀 다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야가 합의한 16일 처리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16일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여당 쪽에서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뭐 16일 날까지 얘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16일 처리라는 게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발표된 내용 아니었던가요? 맨 처음에는 합의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제 그제 얘기가 지금 팬들장 쪽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자기들이 밝히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6월 임시국회가 17일 날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6일 아니면 17일 전에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뭐 앞당겨서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테고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입장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6일 안에는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좀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6일 날 얘기를 했으니까 또 뭐 자기 한쪽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뭐 16일 날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16일 날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채 열흘이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중간에라도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 표명이나 뭐 이번 임시국회 처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솔직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떠한 뭐 시기든 아무튼 그거를 만약에 새누리당이든 뭐 야당이든 만약에 그 반대하는 쪽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어떠한 그 행동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예.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예, 좀 지지부진합니다. 국조특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기관 보고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현재 국조특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가족들 역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시기에 국조특위 활동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충분하게 정보나 이런 게 좀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쪽에서 아마 이쪽에서 정보를 좀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대한 서류나 이런 것 좀 아마 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아마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예. 그래서 여태까지 좀 시간이 많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국조특위들도 준비하는 단계가 좀 모자르고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철저한 진짜 진상조사를 하려는가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네. 예. 이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걸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따로 대응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오늘서부터 좀 얘기도 좀 솔직히 좀 여야 대표도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되게 좀 청와대에서 저희들이 청와대한테 서류나 이런 것 좀 달라고 할 때 좀 분명히 저희들 말씀을 했거든요. 위원장한테도요. 예. 이재철 위원장한테도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좀 어떻게 빨리빨리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 이 진상규명이나 뭐 국회 국정조사 특위, 물론 이제 국회의 몫이긴 하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족들 만났을 때도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다시 면담 요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좀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언제든지 저희도 뭐 신청을 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얘기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냥 해서 좀 면담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하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다시 요청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특별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발언 이게 좀 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삼고 있고요. 김광진 의원이 물러나지 않으면 뭐 국조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이 상황 바라보는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도 솔직히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일정이나 장소 조정 등으로 상당 시간을 허비한 책임은 대부분 얘기하면 새누리당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기관보고 중인 배경 총장을 이렇게 만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과장된 발언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좀 부적절한 그 처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유족들에게 고성 지르고 막말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문제요. 이 조원진 의원이 혹시 가족들에게 비공개라도 사과의 뜻을 나타내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특별히 그냥 사과 요구도 않고 놔두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아예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가서 솔직히 좀 조원진 간사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고, 예.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위원장이나 이런 분한테도 좀 다 조원진 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상당수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전달하고 싶고, 자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답답하죠.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좀 그렇습니다. 예. 이 국초특위 상황과 관련해서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 좀 주시해야 될 게, 그 심재철 위원장이 유족 변호인의 방청을 금지했다고 그러고요. 또 이 모니터링단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여야 간사나 위원장 만나면 가족들 입장에서 좀 따져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계속 해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줄이거나 막 그러는 거는 좀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따 가게 되면 분명히 그거를 좀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기관 보고 중에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이제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의 기관 보고입니다. 김기춘 실장의 이제 출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걸 좀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트집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새누리당이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 이 김기춘 실장이 출석하는 청와대 기관보고는 반드시 성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성사되고 꼭 성사될 겁니다. 그게 예. 설마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하려고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새누리당이 잘못된 거죠. 예.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가족들은 그래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현재 판단하시기에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고요. 이 가족들의 바람처럼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요. 저희 여태까지 제가 봐온 결과는 솔직히 유가족으로서 마음에가 좀 안 듭니다. 안 들고, 왜 그렇게 자꾸들 정치 공론화로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답답하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죄송한데 뭐였습니까? 예. 가족들의 바람처럼 이제 국조특위나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이 어렵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여쭤봤습니다. 대응이라 그러면 글쎄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정당한테 대해 한쪽으로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만약에 자꾸 그런다면 저희들도 이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좀 거론을 하고 어느 당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이 좀 저게다 싶으면 좀 국민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금 시민들 직접 만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시민들이 또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잘 전달하셔서 특별법이라든지 국회 특위 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요. 예,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오는 9일 수요일입니다. KBS 새 사장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KBS 안팎에서는 도로 길환영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KBS 새 사장 선출 문제 미디어스의 김환 편집장과 함께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9일 이사회가 뭐 새로운 KBS 사장 선출한다고요? 일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KBS 사장에는 총 한 30여 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그 KBS 이사회는 1차로 이제 6명을 뽑았습니다. 30여 명 좀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 같은데 다른 때와 비교하면 좀 많은 숫자 아닌가요? 예, 다른 때와 비교하면 좀 많은 숫자인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정권 차원에서의 정확한 오더가 없기 때문에 그 여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그 응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서부터 예. 좀 뭐 이번의 경우에는 어쨌든 KBS 안팎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선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투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좀 후보가 많았다 뭐 이런 분석까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일단 1차적으로 6명의 후보가 걸러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투표는 2차 10일인 총 이제 3표씩 행사하는 투표를 통해서 그 6명의 후보자를 최종 면접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30여 명 중에서 6명을 이제 골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6명이 이제 최종 올라가서 이사회에서 이 6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이사회가 그 앞전에 특단의 무슨 재공모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 6명 중에서 사장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 6명에 대해서 이사회는 9일날 이제 오전부터 1인당 한 30-40분가량의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면접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오후에 투표를 통해서 그 최종 사장 후보 1인을 그 선정하게 됩니다. 예. 이 최종 후보에 오른 6사람 누군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6명 중에서도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누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6명의 후보는 고대영 전 KBS 본부장, 홍성주 전 방통위원, 그리고 이제 조대현 전 KBS 부사장, 류현순 현 KBS 부사장, 그다음에 이동식 전 KBS 비즈니스 감사, 이상효 KBS 기획팀장 이렇게 이제 6명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자기 이력에서 모두 이제 KBS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이사회 쪽에서도 이제 낙하산 논란을 의식을 한 탓인지 그 전부 다 이제 KBS 출신들로 6명을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KBS 안팎이나 언론에서는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홍성주 전 방통위원, 그다음에 그 류현순 현 KBS 부사장 정도를 좀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 누가 더 유력하냐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홍성규 전 방통위원의 그 대결에 류현순 현 부사장이 좀 다크호스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제일 좀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은데요. 예. 그 고대영 근데 이제 표수가 재밌습니다. 고대영 전 KBS 본부장은 1차 표결에서 4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성규 KBS 이사 전 방통위원은 6표를 얻었고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것은 조대현 전 KBS 부사장은 7표입니다. 예. 류현순 부사장은 3표밖에 못 얻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표를 얻은 조대현 부사장이 아닌 왜 이제 4표나 6표, 3표에 그친 이들이 빅3로 뽑히냐, 요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조대현 전 부사장의 경우에 야권표가 이제 4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KBS 현 이사 구성에서 야권 이사들이 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투표에서는 1인 3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조대현 전 부사장이 이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권표가 분산되느냐 분산되지 않느냐, 야권표가 한 명의 후보를 향하느냐 아니면 야권표도 분산되느냐,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좀 KBS 사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지난 이제 기란영 사장 해임 당시에서도 봤듯이 여권표의 분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어부 지지로 그 후보 좀 이렇게 약세 후보로 분류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KBS 새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제 노조나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이 특별다수제를 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게 이번 사장 선출에는 뭐 물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이사회에서 합의만 했으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사회가 사장 추천 방식을 기존의 방식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KBS 노조라든지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 사장 특별다수제와 함께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KBS 사장을 뽑을 때는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그 특별다수제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을 통해서 사장을 뽑는 방식을 요구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차기 사장부터는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뽑히는 마지막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앞서 얘기했듯이 한 30명의 후보들이 대거 그 공모를 한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KBS 노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구는 된다보다도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는 투표를 진행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부적격 후보 8인이 공개가 됐었고요. 예. 이번에 최종 후보 6명 중에 이제 4명이 부적격 후보입니다. 앞서 이제 좀 유력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던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나 홍성규 전 방통위원 같은 경우들이 다 이제 그 부적격에 포함이 되어 있던 분들인데요. 예. 이제 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적인 좀 장악형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KBS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 논란이나 정권 편향 시비에 이제 대부분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특히 이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시절에 이제 이분이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단순 보도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논란을 빚었었고, 뭐 당시 추모 공간이던 대한문에서 KBS 중계차를 빼라고 지시해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이제 불신 투표까지 갔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 본부장은 93.5%라는 좀 기록적인 불신임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 이제 이분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KBS 내부에서 나왔던 말이 청와대 직할로 내정됐다. 그래서 직할 본부장이라고 이분이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보도 본부장으로 이제 영전을 했는데, 홍성규 전 방통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홍성규 전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KBS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던 때 이제 그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홍 방통위원이 그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강화 조치다.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좀 논란이 빚었고요. 예. 그다음에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종편 특혜를 내주고 의결해왔던 장본인입니다. 뭐 종편이 지금 그 받고 있는 거의 모든 특혜를 다 의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분이 다시 이제 공영방송 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적합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는 이 홍성규 위원 같은 경우에 사장으로 영입할 그런 의향을 가진 데가 없는 모양이죠? 글쎄요, 뭐 이분도 계속 방송계에서 뭐 KBS 사장을 비롯해서 좀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라서요. 예. 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고대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 뭐 전체 구성원은 아니질지라도 보도국장 할 당시에 93.5%가 불신임했는데 이런 분을 또 사장 후보로 선임을 한다.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고대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S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KBS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때 사실 이제 사측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론 장악 논란과 정권 편향 시비에 대부분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뭐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 대사관하고도 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KBS 내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2011년 8월에 이제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예. 고 씨를 미국 대사관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빈번한 연락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민경욱 전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또 이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미 대사관의 정보통이었다는 거 아는 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고 씨는 이제 그거보다 마찬가지로 더 빈번한 이제 연락책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 씨가 민경욱 대변인보다 KBS 내에서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 씨의 문제는 또 뭐였냐면 요 내용을 보도한 KBS 기자를 타 부서로 발령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보도한 기자를.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복 인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KBS 수진료 인상 국면에서 왜 민주당을 도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수사까지 갔었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고 본부장이 접대 골프 논란을 받아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국회와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접대 골프를 받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 씨는 KBS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내부 감사에서 경고 제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유현순 현 부사장 같은 경우에 뭐 김한영 사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KBS 뽑히는 KBS 사장이 김한영 사장이 일단 자녀 임기를 채우는 사장인데요. 예. 자녀 임기 중 안에 이제 뚜렷한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형 사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 KBS가 이제 장악 논란이 뜨겁고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티가 나는 인사가 아니라 무난한 인사를 이제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류 부사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 그녀가 류 부사장이 좀 유력 후보가 아니겠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류 부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김한영 사장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이런 지점에 강조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류현순 씨가 사장이 된다면 첫 번째 이제 공영방송 여자 사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평가받을 부분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의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숙 씨가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이진숙 씨가 MBC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좀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여성 대통령 시대에 공영방송도 여자 사장을 통해서 좀 언론 장악 논란이라든지 공정성 시비 같은 것들을 좀 뒤로 미루는 이런 형태의 사장 선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조 쪽이나 KBS 기자협회 쪽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6명의 인사들이 다 이제 도로 기란형 체제 뭐 이런 입장 시각들이 강하고요. 예.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뭐 재공모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6명 중에서 사장이 나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KBS가 기란형 사장 퇴진으로까지 이제 이어진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유력하다고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몇 면이 오히려 뭐 기란형 사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할 것 같지는 않은 지금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KBS 안팎에서는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87년도에 열심히 뭐 민주화투쟁을 했더니 그 결과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뭐 KBS 내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우려를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사회가 이제 표결을 할 텐데 네. 이 김한영 사장 해임 투표 당시에는 뭐 여권표가 좀 분산이 됐다. 이런 네.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그럴 가능성 혹시 보입니까? 근데 이제 뭐 좀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예를 들면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뭐 간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문창극 사태에서도 보듯이 공영방송의 의제 장악력이나 여론 주도력이라는 건 뭐 발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의만 되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KBS 사장에 대해서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세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고대영 본부장이나 뭐 홍성규 방통위 전 위원이나 유현 사장이나 각각 여권에 실세하고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 정권의 의중과 자기가 닿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KBS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누구도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오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좀 자율적으로 여권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대 KBS 이사회가 그런 수준의 이제 투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틀 후면 어쨌든 새 사장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KBS 새 사장, 김환영 사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사장이 되겠지만은 네. 그 앞에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과제는 KBS 땅에 떨어진 KBS의 어떤 위상을 바로 세우는 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 독립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없던 시기에도 경험했지만 사장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되냐,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KBS 내부적으로는 이제 수신료 문제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주기 위해선 KBS가 어느 정도 저널리즘으로서 역할, 그다음에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 속에서 이제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전제 조건까지 KBS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새 사장이 자녀 임기를 채우면서 그 연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엔 또 이제 마찬가지로 KBS가 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내부의 화합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세노조와 이제 구노조라고 불리는 1노조와 2노조가 같이 이제 투쟁을 해서 사장을 몰아냈고 여기에 이제 간북급 이사들까지 합류를 하면서 이제 김환영 사장이 결국 퇴진을 했는데 해임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KBS 내부의 어떤 조직 문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과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없는 듯한 사장, KBS가 가장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KBS 새 사장 선임 문제,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